60대 가정부와 70대 대물 회장의 결혼과 사랑.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희 부부가 평생 일궈온 미용실도 빚더미에 묻혔죠. 25에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운영한 미용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은행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고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려댔죠. 60넷이라는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열흘째 구인 광고를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사는 회장댁 가정부 구함. 단 몇 줄뿐인 간단한 광고였죠.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목소리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톤이었죠. 면접 날짜를 잡고 주소를 받았는데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면접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과연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세월이 흘렸어도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에서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죠. 너무 조용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경력이나 자격증보다는 성격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더군요. 성실하냐, 말이 많지 않냐, 혼자 지내는데 익숙하냐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말하더군요. 청소는 깔끔하게, 불필요한 말은 삼가달라고요. 그 말투에서 오랜 세월 사람들 위해 서왔던 권위가 묻어났어요. 솔직히 조금 무서웠죠. 하지만 일자리가 절실했던 저로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첫 출근 날 집 안 구조를 파악하느라 바빴습니다. 방이 6개나 되는 큰 집이었는데 혼자 사는 사람 치고는 너무 컸죠. 하지만 회장님은 거실과 서재, 그리고 안방만 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외출을 하거나 집에서 업무를 보더군요. 저녁에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죠. 가정부와 주인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실증난다고 가끔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회장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죠. 회장님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고, 정말 오랜만에 집밥 같은 맛이라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한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회장님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종종 같이 먹자고요. 혼자 먹는 게 너무 적막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단순한 고용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죠. 회장님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일할 때도 차 한 잔 마시라고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에요.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부인을 잃고 나서 정말 외로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있지만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집에 가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말하더군요. 이런 날엔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에 가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게스트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회장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혼자라면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회장님과 나누었던 대화들도 생각났습니다.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서 나뭇잎들이 마구 날렸죠. 평소 같으면 일찍 퇴근했을 텐데 회장님이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해서 남아있게 됐습니다. 6시쯤 되니까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집에 혼자 있기가 더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셨는데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어서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어요. 압력솥에 갈비를 넣고 끓이고 있는데 빗소리 때문에 타이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군요. 압력솥이 다 끓었나 싶어서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아직 압력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만졌거든요. 순간 뜨거운 증기가 확 올라오면서 냄비 뚜껑이 제 손등에 닿았어요.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빼려고 했는데 뚜껑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퍽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손등이 얼얼하면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때였어요. 서재에 있던 회장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물으시면서 제 손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얼음 가져올게라고 하시더군요. 회장님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화상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말이죠. 회장님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가져와서 제 손등에 대어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평소에 권위적이고 차가워 보이던 회장님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시니까 당황스러웠죠. 괜찮으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계속 신경 쓰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선을 돌렸을 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빨간 불빛이었어요. CCTV였죠.
그때까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설마 감시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혹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지켜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CCTV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는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회장님이 더 자주 제 손을 걱정하시면서 말을 거시더군요. 아프지 않냐고 연고 발라드릴까 하고 말이죠. 갈비찜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뭔가 더 진심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대화도 많이 하시고 제가 어디서 요리를 배웠냐는 둥 개인적인 질문도 하시더군요. 비는 계속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 심하게 내리고 있었죠. 회장님이 오늘은 집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말씀하시더군요. 정숙 씨, 이 나이에도 외롭죠? 하고 말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회장님을 봤죠.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외롭죠. 회장님도 그러시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도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부엌에 흐르는 침묵이 참 이상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죠.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회장님과 마주보고 서 있는데 뭔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 정말 외로웠다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랬다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해봤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게스트룸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부엌에서 나눈 대화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오늘 처음으로 회장님과 진짜 마음을 나눈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일하는 관계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CCTV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그런 걸 설치해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회장님의 모습을 보니 그런 의심보다는 외로움이 더 크신 것 같았어요. 저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냄비 뚜껑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회장님과 저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많아졌고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서재에서 업무를 보거나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을 텐데 요즘은 자주 부엌으로 오셔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더군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니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나셨죠. 평소에는 커피나 차만 드시던 분인데 와인이라니 정말 의외였어요. 오늘은 축하를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뭘 축하하냐고 물어보니 밥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축하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평범한 집밥인데 뭘 그렇게 축하하냐고 했더니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에게는 평범한 게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혼자 먹던 밥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찡했어요. 와인잔 2개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으셨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크리스털 잔이었죠. 회장님이 와인을 따르시는데 손놀림이 매우 능숙하셨어요. 예전에 부인과 함께 자주 와인을 드셨나 보다 싶었어요. 잔을 받아들고 건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뭘 위해서 건배를 하느냐고 물어보니 이 순간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외롭지 않은 이 순간을 위해서라고 하시더군요. 와인잔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붉은 와인이 바닥에 흩어지고 잔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당황해서 말했는데 회장님도 동시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을 같은 타이밍에 해서 잠시 멈칫했죠. 서로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급하게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으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먼저 쪼그리고 앉으셔서 잔조각을 줍기 시작하셨어요. 위험하다고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회장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계속 조각들을 주우시더군요. 잔조각 사이로 흐르는 붉은 와인을 보니까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마음도 그 와인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닥을 다 치우고 나서 다시 앉았는데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숙 씨, 나 그대가 좋다고요. 정말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정부일 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사람 마음에 신분이 어디 있느냐고, 나이 들어서 만난 인연인데 그런 걸로 따질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솔직히 회장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외로움과 따뜻함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가정부고 회장님은 대기업 회장이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스러웠거든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냥 고용주로만 생각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회장님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무서웠거든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회장님이 그냥 외로워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싶었어요. 회장님이 계속 기다리시더군요. 제가 뭔가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하고 작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정말이냐고 진심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이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됐어요. 회장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지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마음만은 확실히 해두자고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깨진 와인잔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었죠. 회장님과 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회장님과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정부가 회장님과 무슨 관계냐는 둥, 나이 차이도 있는데 말이 되냐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정말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집에 와서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혹시 소문이 난 것 같다고요. 회장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 있는 게 회장님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특히 회장님의 아들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그날 아침 회장님이 외출을 하셨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늦게 들어올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실 서랍을 정리할 일이 생겼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책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는데 겉에 회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편지인 것 같아서 만져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봉투가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 편지지가 보였어요.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죠. 혹시 중요한 문서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성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는데 서명을 보니 김미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회장님의 돌아가신 부인 성함이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장님께 남긴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당신 너무 외롭게 살지 말라고, 자신이 죽고 나면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신은 먼저 가지만 회장님은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죠.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회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분도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의 외로움을요. 부인이 직접 외롭게 살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죠. 급하게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는데 거실로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회장님의 아들 박민재였어요. 전에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회장님을 많이 닮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죠. 저를 보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가정부 이정숙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민재는 그 유명한 가정부라고 비꼬듯이 말하더군요. 이미 소문을 들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길래 외출하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민재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거실에 앉더라고요. 분위기가 매우 살벌했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들을 보시더니 놀라시면서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민재는 할 말이 있다고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민재가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람이니까 들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회장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나이에 가정부와 무슨 관계냐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면서요. 체면 좀 지키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와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회장님은 조용히 하라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민재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체면도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뒷말을 한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민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이 아들을 달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인의 편지도 생각이 났죠. 분명 부인은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민재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요. 회장님이 놀라시면서 왜 그러냐고 아들 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회장님께 피해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기는데 손에 아직 부인의 편지가 들려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회장님이 뒤에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서로를 좋아해도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죠. 회장님의 집을 나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계속 회장님 생각만 났거든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혼자서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만 맴돌았죠. 친구 성희가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우울해 있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가정부 일을 그만뒀다고만 했죠. 성희는 왜 갑자기 그만뒀느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회장님이 연락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전화라도 한 통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떠난 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혼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회장님과 함께 먹던 그 따뜻한 식사들이 그리웠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까 회장님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정숙 씨라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사흘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죠.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잘 지내고 있냐고 아프지는 않냐고 물어보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쉬라고, 하루쯤은 푹 쉬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미 일을 그만뒀는데 왜 쉬라고 하시는 건지 말이에요. 혹시 다시 일하러 오라는 뜻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회장님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푹 쉬라고만 하시더군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도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회장님도 푹 쉬시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건강 챙기시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기 전에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일도 당신 밥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민재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심히 드시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내일도 당신 밥 먹고 싶다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죠.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생각만 계속 났거든요. 혼자서 저녁을 드셨을까, 식사는 제대로 하셨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챙겨드렸는데 이제는 혼자 하셔야 하니까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간호사분이 전화를 하신 거였죠. 강도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고 하더군요. 보호자 연락처를 찾다가 핸드폰에서 제 번호를 발견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제가 집을 떠난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어제 통화가 생각났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도 당신 밥 먹고 싶다는 마지막 말씀도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그게 마지막 인사였던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았어요. 간호사에게 강도윤 환자를 찾는다고 했더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가정부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연락처가 있는 걸 보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 같다고 하시더군요. 특별히 잠깐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어떤 상태인지, 의식은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가 정말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평소에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죠.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에 늘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던 분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회장님이 살짝 눈을 떠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미약하게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정숙 씨라고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되게 작았어요. 올 줄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제가 오는 걸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죄송하다고 더 일찍 올 걸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하룻밤만 여기 있게 해달라고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가족이 아니면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특별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조용히 하라고,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당부하시더군요. 병실에 혼자 남게 되니까 회장님의 상태가 더 자세히 보였어요. 링거를 맞고 계시고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숨소리도 가쁘고 불규칙했죠.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젠 제가 돌볼게라고, 이번엔 제가 회장님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회장님이 저를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회장님을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다시 밤 냄새 맡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꼭 다시 함께 식사할 거라고,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끓여드리고 갈비찜도 해드릴 거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회장님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조금 더 편해지고 얼굴색도 조금 좋아졌죠.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회장님을 지켜봤어요. 가끔씩 잠이 들 뻔하면 회장님이 혹시 깨셨나 하고 확인했죠. 다행히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깨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급하게 컵에 물을 따라서 빨대로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물을 드시고 나서 조금 기운이 나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회장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수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차가웠던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들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회장님 건강만 생각하시라고, 빨리 나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집을 떠난 후로 정말 외로웠다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가 오지 않으니까 허전했다고 했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집에 있으면서 계속 회장님 생각만 했다고,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다고 했어요. 어제 전화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새벽 3시쯤 되니까 회장님이 다시 잠이 드시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훨씬 안정됐고 얼굴 표정도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놓이시는 것 같았죠.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졸았어요. 완전히 잠들지는 못하고 계속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면서 반쯤 잠든 상태였죠. 가끔 간호사가 들어와서 체크하고 가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손짓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새벽 5시쯤 회장님이 또 깨셨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더 좋아 보였어요. 저를 보시더니 고맙다고, 밤새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이 되니까 담당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하시더군요. 다행히 많이 좋아졌다고,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충분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에 가서 쉬라고,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가기 싫었어요. 회장님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결국 낮에는 집에 가서 씻고 와서 저녁부터 다시 병원에 있기로 했어요. 회장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본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어젯밤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회장님을 돌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시간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회장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비록 병실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회장님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죠.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낮에는 집에서 쉬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병원에서 회장님을 돌봤죠. 간호사들도 이제는 저를 알아보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회장님을 위해 죽을 끓여서 가져갔어요. 병원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시니까 집에서 소고기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갔죠. 회장님이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이 느껴졌어요. 민재도 몇 번 병원에 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나중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저에게 뭐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민재와 이야기를 했다고, 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퇴원하시는 날이 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충분히 쉬시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회장님 집에서 계속 돌봐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퇴원 당일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계속 돌봐달라고, 혼자서는 아직 무리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당연하다고,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돌봐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회장님을 안방에 모셨어요. 침대에 누우시니까 편안해 보이시더군요. 병원보다 집이 훨씬 좋다고, 역시 집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몸이 약하실 때는 미역국이 좋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요. 회장님이 정말 맛있게 드시더군요. 오랜만에 집밥 마시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회장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혼자서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됐고 식욕도 돌아오셨죠. 서재에서 책도 보시고 간단한 업무도 처리하시더군요. 그런데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더 자주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더군요.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기시더군요.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었죠. 저에게도 옆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인과 가정부로 살지 말자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회장님이 웃으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살자고,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혼을 하시는 거였어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남은 시간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많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저도 회장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다고요. 회장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군요. 정말 제 아내가 되어주겠냐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의 아내가 되겠다고, 이제 저도 회장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왔어요.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는데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더군요. 처음에는 또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듣더라고요. 민재가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걱정했다고, 그런데 제가 돌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진짜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다고요. 결혼 준비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나이도 있고 재혼이기도 하니까 조용히 하자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동의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정원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요. 제 친구 성희도 와줬는데 정말 기뻐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결혼식 날 정원에 꽃을 장식하고 간단한 상을 차렸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는데 회장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서약을 할 때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앞으로 서로 아끼면서 살자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평생 회장님을 사랑하겠다고, 아프지 않게 잘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재가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웃는 걸 이렇게 오래 본 게 처음이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잘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신혼방에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다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했거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아침이면 회장님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커피 한 잔 내려주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요.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거든요.
아침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정말 따뜻한 가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아침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회장님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오늘은 뭐 해줄 거냐고요. 저는 늘 대답해요. 김치찌개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요. 하고 말이에요. 사실 메뉴는 매일 바뀌어요. 어떤 날은 갈비찜을 해드리고 어떤 날은 생선구이를 해드리죠. 하지만 그런 대화 자체가 소중해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회장님이 종종 제 손을 잡으세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고 든든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당신 덕분에 내 겨울이 봄이 됐다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말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따뜻할 줄 몰랐다고요. 남편을 잃고 나서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얼굴을 비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든 부부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루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료했다고요. 할 일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밥도 대충 때우곤 했거든요. 누구와 함께 먹을 것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차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민재도 가끔 놀러 와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해줘요.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어느 날 민재가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정말 젊어졌다고,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경쾌해졌다고 해요.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그렇게 변하신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회장님도 자주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다고요.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되고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 생기가 돌아서 좋다고 하세요. 저희는 함께 산책을 자주 해요.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됐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있었던 일, 내일 계획,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도 해요. 회장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힘들었던 일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려주시죠. 저도 미용실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드려요. 서로의 과거를 나누다 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지만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 더 소중해요. 가끔 회장님이 깜짝 선물을 주세요. 어떤 날은 꽃을 사오시고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오시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회장님을 위해 특별한 걸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새로 배워서 해드리기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차를 우려드리기도 해요.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결혼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냐고요. 저는 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나이를 먹어갈 수 있어요. 건강도 서로 챙겨줘요. 회장님이 약 드실 시간이면 제가 챙겨드리고 저도 몸이 안 좋으면 회장님이 걱정해 주세요.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고
건강검진도 같은 날 받아요. 겨울이 되니까 더욱 따뜻함이 느껴져요. 둘이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 정말 평온해요. 회장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어제는 눈이 와서 정원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과 함께 창문으로 눈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아침도 회장님이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와서 우리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